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히토류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 폴란드는 한국을 보고 놀란다. 3. 인도네시아에 대한 마지막 단어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영토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각종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그린란드가 강대국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린란드가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자원 독점 개발권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일찍이 자원 개발에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본 결과라고 합니다. 대체 그린란드가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밖을 나온 주민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추울 것을 대비해 꼭 껴입은 옷이 덥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상함을 느낀 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유달리 따뜻한 날씨에 두꺼운 방한복이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초래한 이상 기후현상에 오래 이 추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조차 방한복을 벗을 정도로 현재 북극 지역은 열기로 인해 전례 없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역시 생전 처음 겪는 고온의 환경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동물들 역시 더위에 노출되어 헐떡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그린란드에서 기록적인 높은 온도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평년보다 섭씨 5도 이상 높은 16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씨 때문에 그린란드를 덮고 있던 얼음도 균열을 일으키며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합니다. 테드 스캔보스 연구원은 온도와 더불어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의 실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관측 결과 7월 15일부터 17일 사이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간 물은 하루 평균 60억 톤, 3일 총합 180억 톤에 해당하는 물이 대양으로 흘러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림픽 공식 수영장 720만 개를 꽉 채울 수 있는 물이 60억 톤입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전체를 30cm 깊이로 덮는 양이라고 하죠. 연구원은 30에서 40년 기후 평균을 볼 때 비정상적인 수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그린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 바로 반바지라고 합니다. 더운 날에 면역이 없는 이들은 고온으로 인해 방한복이 쓸모없게 되자 마을에 있는 반팔 반바지 상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린란드의 동토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주민들은 걱정이 앞섰지만 이 소식을 반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의 가능성을 본 여러 기업들과 국가들이었죠. 그린란드는 예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원이 묻혀있는 장소였습니다. 서구 과학자들의 지질조사 결과 다량의 히토류가 잠들어 있고 이를 개발하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개발에 나서지 못했던 것은 여러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동토로 덮인 그린란드 땅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죠. 장비를 이용해 깊숙한 곳까지 뚫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고 설사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자원을 캔다고 해도 투자 대비 비용 회수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자연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반대한 것더러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영토를 서구 개발업체들이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그린란드 개발은 충분히 돈을 투자할 만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바다에 가득 찬 빙하들이 녹아 개발 및 자원 이송을 위한 해로가 뚫린 것도 개발업체에게 유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기업은 인공지능 광물 탐사 기업 코볼드 메탈과 영국 광산기업 블루제이 마이닝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서부 디스코 섬과 누수악반도에서 니켈과 코발트 등을 채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들 업체는 30명이 지질학자, 지구 물리학자를 비롯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자원을 캐기 좋은 장소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광물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의장을 비롯해 유명 투자자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회장도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이들 기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행보를 보였죠.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어도 그린란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히토류의 몸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그린란드 개발이 쉬워진 것은 어쩌면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기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의 투자가 잇따른 것이죠. 그동안 자원 개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린란드 정부도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 것 역시 개발 진척에 한몫했습니다. 사실 원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린란드의 경제 개발을 위해 선택한 길이라고 하는데요. 현 그린란드의 총리인 무테 보우루프에게대 뮤트 불업 에지드는 그린란드의 생존과 덴마크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인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자치국가라 할 수 있을 만큼 자체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그린란드 주민들의 투표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등 많은 부분이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덴마크의 부속 영토에 속해 있는데요. 일찍이 그린란드를 발견한 덴마크인들은 이곳을 자신의 식민지로 두고 오랜 기간 그린란드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린란드에 쭉 살았던 원주민들이 독립 의사를 보이자 덴마크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두려워해 자치권을 독립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덴마크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원하는 그린란드 독립 지지자들은 덴마크와의 결별을 주장했지만 온건파이자 그린란드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은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사실 인구가 5만 명 남짓한 그린란드는 변변한 산업이 없기에 수출의 대부분을 어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독립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위태롭기에 그린란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덴마크에 의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닥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덴마크의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그린란드가 코로나 시기 특별한 경제 지원을 덴마크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면서 독립에 대한 그린란드 주민들의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린란드가 따뜻해지면서 자원 개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독립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실제로 완고했던 개발 반대 인물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개발을 원하는 이들이 주류 의견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때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린란드는 가장 뜨거운 땅이 되었는데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그린란드 땅을 사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향후 보존 가치를 계산해보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비싼 몸값을 약속하며 그린란드 정부에게 구애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최근 그린란드 정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원 독점 개발권과 관련해 이를 한국에게 주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그린란드를 탐내는 가운데 그린란드는 한국에게 먼저 독점 개발권을 제안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는 사실 일찍부터 그린란드와 협력을 꾀한 한국의 노력이 배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은 자원의 필요성을 절감해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국을 모색하던 가운데 그린란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부존 자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한국 정부는 그린란드와 일찍이 자원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그린란드 산업자원부 사이 자원협력 MOU를 비롯해 공동자원지질 조사, 자원탐사 및 기술개발 협력을 약속했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그린란드 국영 광물기업인 누나 미네랄스, NUNA는 공동탐사 프로젝트 협력도 약속했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국가 원수 자격으로 최초로 방문, 그린란드 총리와 자원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있을 기술 및 자원 협력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그린란드의 총리였던 클라이스트는 이명박 대통령과 총 4건의 자원 협력 MOU를 체결할 정도로 한국의 협력을 간절히 원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사례는 그린란드 입장에서 꼭 배워야 할 모범 사례였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의욕적으로 협조에 나섰다고 하죠. 한국의 극지연구소 연구진은 그린란드 북부 지역의 자원 분포 지도를 인공위성 카메라를 동원해 완성하면서 북부에 묻혀있는 광활한 아연지대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린란드와의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 개발과 관련해 그린란드는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원 개발과 관련해 한국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한 탓에 그린란드와의 자원 개발은 요원한 일로 끝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린란드가 한국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다고 나서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 북부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지대 독점 개발권을 주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현 그린란드 총리 보우루프에게되는 자원 독점 개발권은 과거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린란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언급하며 그러지 않아도 희토류 수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죠. 북부지대에는 납과 아연은 물론 니오비움, NB, 몰리브덴, 과 같은 희귀금속이 다수 묻혀 있어 중국이 장악하는 희토류 공급망에서 한국이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희토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린란드 투자는 물론 투자 이민을 통해 중국계 이민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이번 그린란드의 결정은 중국에게 뼈아픈 타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린란드의 제안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자원 개발을 한 실측 조사와 부존량 탐사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 본격 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고를 내면서 희토류 개발에 속도를 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려는 그린란드의 태도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 육군의 강력한 화력을 과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천무 2문과 자주포 15문이 투입되어 200여 발이 사격되었고 천무는 60km 떨어진 표적을 K9 자주포는 장사거리 포탄으로 최대 사거리인 4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했는데요. 또한 K9 자주포는 장사거리 포탄으로는 최초로 자주포 1문으로 포탄 3발을 발사해 동시에 표적에 명중시키는 토트 사격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며 다시 한번 K9이 명품 자주포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는 세계 군수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무기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해 각국의 수출이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도 무기의 수출이 큰 진척을 이루어내며 한국 방산의 놀라운 위력을 과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의 첫 번째 천무 다연장 로켓의 인도는 8월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소련제 장비를 현대 장비로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장비는 가장 현대적 장비이고 폴란드 국방부는 좋은 거래를 했습니다. 폴란드의 옐츠, 젤크 차량에 장착된 천무 발사 장치는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km까지 떨어진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는 최대 40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시속 80km의 속도로 발사 지점에서 이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물어전 한국 방산이 또 한 번 신속한 스피드를 보여주며 폴란드 국방장관의 입에서 기어코 감탄이 나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폴란드로 배송될 FA50GF의 첫 번째 출고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경남 사천의 KAI 본사에서 FA50GF를 흐뭇하게 돌아보던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장관이 생각지도 못한 무기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이는 마리우스 국방장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으로 보였는데요. 지난 5월 18일 폴란드형 천무를 제작하기 위한 폴란드의 전술트럭 옐츠가 한국에 도착했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도입하면서 자체는 자국의 전술트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었고 이들 위한 차량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통합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겨우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이번 출고식에서 동합 작업을 완료해버린 모습을 공개해 폴란드를 또 한 번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빠르다 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마리우스 국방장관도 천무를 보고 오천무라고 감탄을 참지 못했습니다. 보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완성된 폴란드형 천무에 마리우스 장관도 환하게 웃으며 언제나 신속한 납품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천무 28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은 지 8달 만에 폴란드형 천무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1년도 되지 않은 8월부터 폴란드로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폴란드군을 위한 동합 작업까지 공정이 추가되었는데도 K2, K9 못지않은 납품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발사대의 형상과 폴란드 언론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폴란드에서 천무를 구입하면서 천무용 탄도미사일 KT-SSM-2를 패키지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차체에 천무 발사대를 결합해 만들어질 이 새로운 다연장 로켓은 폴란드형 K9 크랩 자주포처럼 갑각류의 이름을 따 WR300 호마르라고 명명되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호마르를 자세히 살펴보면 로켓 발사대가 기존 구형 천무 발사대와 다르게 KTSS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폴란드에 수출될 천무는 KTSSM을 운용 가능한 개량형 천무로 계약이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폴란드 군사 매체 FNC14에서도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폴란드 육군은 천무와 함께 600mm 구경의 사거리 290km의 정밀 유도 탄약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거리 300km 급의 600mm 구경의 정밀 유도탄이라면 명백히 천무용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1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한국형 ATACMS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KTSSM은 천무를 여타 다른 다연장 로켓과 구분되게 만들어주는 특징으로 천무의 미사일 포드당 한 발씩 최대 2발까지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입니다. 폴란드보다 앞서 천무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UAE에서도 KTSSM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었죠. 그리고 이번 폴란드에 납품할 천무는 본격적으로 KTSSM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납기일을 앞당기는 것도 모자라 폴란드의 요구사항까지 전부 충족시키며 K방산이 괜히 명품이라 불리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함께 한국 방산의 속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이집트인데요. 지난 11일 이집트의 한 군사 전문가가 자신의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도색이 입혀져 있는 K9 자주포였는데요. 사진을 올린 이집트 군사 전문가는 이 사진이 이집트의 200 군사 공장에서 촬영한 K9A1, 즉 이집트 수출형 K9 자주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같은 공장에서 이집트형 K9의 생산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즉 사진에 찍힌 K9이 이집트에서 처음 생산된 시제품이라는 뜻으로 K9 자주포의 이집트 현지 생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K9의 제조사인 한화는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처음으로 수출을 성사시켰었습니다. 이후 2024년부터 초도 물량을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이집트 현지 라이센스 생산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진이 유출되면서 한국에서 초도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집트 현지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처럼 이집트 K9 사업이 이례적으로 앞당겨진 원인으로는 최근 호주에서 K9 2차 도입 계약을 취소하면서 호주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집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K9이 조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군수공장은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집트의 200 군수공장은 이집트군을 위한 M1 에이브람스를 생산해왔었던 이집트 최대 군수공장 중 한 곳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집트군은 무려 240대의 F-16화, 1360대의 M1A1 에이브람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 중 가장 많은 M1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이집트 육군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인 M1 생산 공장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할 계획이 드러나며 이집트에서 K9의 전력화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까지 K9를 위해 내주면서 K9의 전력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외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수에즈 운하 통행료는 이집트의 3대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이집트 GDP의 약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에서 건조한 에버기븐 호가 수에즈 운하를 들어막았을 당시 이집트는 단 일주일 만에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었죠. 즉, 만약 수에즈 운하 인근 해역이 적 함선에 의해 몽쇄된다면 이집트의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 함대가 아예 이집트 해안으로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40km에 달하는 사거리의 해상 표적을 대상으로 한 토트 사격까지 가능한 K9 자주포를 해안 방어용 화력 체계로 도입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건 이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체코 언론에서도 유럽의 무기에 대한 굶주림을 한국은 불과 3개월 만에 채워줄 수 있었지만 미국은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하며 미국과 유럽의 군수공장이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 아시아의 군수 강국 한국이 유럽 시장을 성공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이웃한 폴란드에서 도입한 K9, 천무, K2, FA50 등 한국 무기들의 뛰어난 성능과 신속한 납품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의 유럽 진출이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을 현대화하고 있는 체코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체코 국방부는 전력 보강을 위해 신형 전차 5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 시대 최강의 전차로 꾸미고 있는 K2 흑표,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가 체코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체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을 테지만 폴란드가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후 성공적인 무기 도입을 보여주면서 체코 여론이 한국의 호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와 폴란드에서 보여준 신속한 납기로 한국의 생산 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진행될 체코 수주전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국 방산업계는 찬사를 받아야 마땅한 엄적을 이루어냈었습니다. 무기 수출량을 74%나 끌어올리며 한국을 단숨에 세계 9위의 방산 수출 강국으로 부상시켰었죠. 이 정도 성과를 올렸으면 조금은 안이해질 만도 한데 한국 방산업계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 방산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뛰어난 생산 능력으로 납기 기록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8월에 최초의 한국산 장거리 발사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부측리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은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에서 무기가 폴란드 트럭에 탑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군대의 확장과 현대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폴란드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방한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측과 국방 조달을 담당하는 장관과의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서울 방문은 그 덕분에 폴란드와 한국 간의 협력이 군사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특별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군비 생산의 일부가 폴란드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오늘 이번 방문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장기적으로 협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의 임무는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우리는 이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한 K2 탱크, FA50, K904포에 이어 올해 8월에 우리 폴란드군 로켓 포병을 위한 첫 번째 천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고위 관리들과의 일련의 회의 외에도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 전투기의 특별쇼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7월에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는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주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경전투기 12대가 인도될 예정이지만 총 48대의 전투기가 소련의 미그 29들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폴란드 군대가 장착할 유일한 무기는 아닙니다.
K2 탱크 또는 K9 곡사포는 이미 한국에서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부와슈자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7일 폴란드에 수출되는 국신 전투기 FA-50 출고식에 참석한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감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함공무주산업 경남 사천 본사에서 강구명 사장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가해 FA-5OGF 1호 기출고식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출고식에는 한국에서 T-50 훈련기를 이용해 훈련받고 있는 폴란드 조총사 8명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출고식은 작년 9월 개학 이후 한국항공우주 산입의 놀라운 생산 능력과 국방부 방사청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8개월 만에 이뤄낸 업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전북이 역대 최단기간 술고라는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F-16을 주문하면 2027년에나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미국에게 F-16V를 주문한 대만은 2026년에야 인도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도 F-35와 더불어 F-16을 주력으로 추가 주문을 고려했으나 인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빨라야 3-4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전투기를 한국은 불과 8개월 만에 1호기를 전달하고 올해 안에 12대를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속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와슈차크 장관은 이날 출고식에 참가해 FA-50GF의 빠른 출고 덕분에 폴란드 전력의 조기 보강과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며 아시다시피 FA-50GF는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 는 의미의 게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한 모델입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타-50 블록 2와 유사하나 기존 의성 위치 확인 시스템 체계에 상용 내장형 의성 앙법 장치를 적용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2차로 납품받을 FA-50 페타리터에 들어가는 공중급유 장치나 ASAR 레이더와 최신 무장 능력으로 FA-50GF를 추후에 개량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지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금이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우고 러시아 전투기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추가 무기 도입을 하면서 한국에게 무리한 금융 지원을 원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폴란드는 FA-50을 계약한 지 2달 만에 이례적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무리한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며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방산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국이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국가 간의 거래이고 폴란드는 나토 방어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러시아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자 불곰 사업으로 그 이상의 무기 기술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자 한국은 불곰 사업을 통해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기술을 가지고 와 한국군의 독자 무기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KF-21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며 거액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파묘 등 현물로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매체에서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인도네시아 파묘와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5일 KF-21 보람에 한국군 사령관이 인도네시아 섬 한 개로 교환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 내지 많은 분담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한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전적으로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9배가 넘는 면적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10.0007H 이상의 섭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섬을 한국에게 내놓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이 마음껏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섭을 마련해 주자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 지휘관 중에서 동남아 섬을 빌려서 제대로 훈련하고 싶다라는 농담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시제 5호기와 기술을 전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한 KF-21 공동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국가들이 하나둘씩 거론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할 FA-50 경공격기 1호 기출고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FA-50 뒤에는 KF-21과 국산 헬기 수리온이 전시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폴란드 부아슈차크 총리 뒤로 보였는데 뒤에 배치된 것 자체로만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아당을 중심으로 50만 명이 모인 반정부 시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과 집권 보순당이 지난달 말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공직 활동을 10년간 금지하자 라는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BBC는 이날 시위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생활고뿐 아니라 임신 중단을 금지하고 LGBT 권리를 탄압하는 등 정부 여당 집권 후 갈수록 우경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는 과거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는데 자신들이 집권하면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군축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유의 문제보다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2023년 국방부 예산 28조 원 중 11조 원 가까이 한국 등 해외 무기 구입에 쓰려는 것을 폴란드 야당과 지지 세력은 낭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협감을 느끼는 폴란드인들은 이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2,000개의 핵무기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에게 무기력하게 침공당하며 자유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계약한 지 8개월 만에 받으러 온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모습을 보고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최고 장관 MR 마리우스즈 블레스크작 미스터 마리무시 부아슈차크.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